말이죠. 오늘은 우리 양반전 끝내고 소설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반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소설책 많이 읽으신 적 있죠? 1학년 때 소설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등 이런 여러 갈래 중에 소설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을 재밌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가장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소설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는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죠. 이 문학에서 소설을 다룰 때는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 일어날 법한 일을 그 작가, 소설가가 상상해서 꾸며 쓴 산문 문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선생님이 여기 파란 글씨로 상상하여 여기를 파란 글씨로 해놨죠? 상상했다. 즉 상상했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허구적인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상상을 해서 산문으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개념을 소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작가가 상상해서 꾸몄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이것을 허구성이라고 해요. 허구적이다. 허구라는 것은 비일허자, 공허하다 할 때 허자,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실체가 없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픽션 이렇게 얘기하죠. 픽션의 반대는 non-fiction, 이런 말이 있어요. 픽션이라는 것은 가공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꾸며낸 이야기라도 이것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 말이 되는 이야기, 개연성이라고 해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 여러분들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고 개연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필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필연이라고 해요. 나무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불이 나겠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그것은 필연적이에요. 개연성이라는 것은 꼭 A의 결과가 B다라기보다도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황순원의 소나기. 여기에 보면 소녀가 소나기를 맞고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이 개연성이라는 것은 소나기를 맞는다고 누구나 죽지는 않죠. 황당해요. 비 한 번 맞았다고 죽는 것은. 그러나 그 앞에 보면 소녀가 원래 병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몸이 허약하고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비를 맞으면 그것이 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을 개연성이라고 해요. 아, 그럴듯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설에는 개연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산문성이 있어요. 산문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의 반대 개념이었죠? 운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운문, 우리 진달래꽃에서 배웠죠. 운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살죠. 이 수업 종소리가 울리네요. 자, 산문이라는 것은 운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줄글 형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문장으로 쓰는 말하자면 운율이라는 어떤 형식이 없다. 운율 그 말의 리듬감, 이거와는 관계없이 그냥 쭉 풀어서 쓰는 글이다, 이런 뜻입니다. 산문성. 그 다음에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을 취한다. 서사성이라고 해요.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것, 이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를 축으로 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붙고 그 사건이 뭐 반전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설의 서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의 전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진리와 참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소설의 진실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허구다. 허구라는 것은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허구의 사실. 근데 진실성이라는 것과 조금 대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진실성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소설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마법도 나오고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마법도 나오고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굉장히 이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러나 비록 그런 여러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추구하는 내용, 그러한 비현실적인 장치를 통해서 인생의 참모습, 예를 들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라든지 선과 악의 대결에서 뭐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그 속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을 소설은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술성이 있어요. 예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설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 황당한 이야기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막장, 황당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예술성을 찾긴 어려워요. 이 비현실적인 것 혹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뭐 요술, 뭐 이런 이야기를 마법 이런 것을 담고 있더라도 그 소설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예술미, 형식미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 전개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성이라고 합니다. 이 훌륭한 미술 작품처럼 소설 역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된 예술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예술을 언어라는 재료로 나타내죠. 그렇게 해서 독자에게 그 책을 읽고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어떤 책 한 권은 잘 읽고 나서 그 독자를 변화시키죠.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좌절해서 일어날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작가의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설에서는 이러한 예술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인물, 배경, 사건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은 소설 속에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주인공도 있고 주변 인물도 있죠. 그래서 역할, 그 소설 속에서 이 인물이 가지는 역할, 성격의 변화, 집단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소설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소설에는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개미와 배짱이 또 갈매기의 꿈 이런 데 보면 인물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쉬는 시간 끝나는 종이네요. 자, 죄송합니다. 타이밍이 꼭 이 타이밍이 되었네요. 비록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소설이라도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돼지, 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 동물이 결국은 그러한 인물을 형상화한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는 자기의 신념, 이상을 찾아 나가는 사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내세운 것일 뿐이지 결국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물이 하는 역할별로 소설의 인물을 나눠보면 주동 인물이 있고 반동 인물이 있어요. 주동 인물은 주는 주인 주자죠.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 즉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동 인물은 주인공의 행위나 의지에 대립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둘이 서로 어떤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말해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과 어떤 대조되거나 대립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하죠. 자, 쉽게 말하면 백설공주에 보면 주인공은 백설공주죠.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는 백설공주를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백설공주의 출생, 성장, 고난,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는 것까지 주동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백설공주와 반대되는 백설공주를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에 이르기도 하는 인물로 계모가 나오죠. 왕비. 이 사람은 이제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리고 인물을 또 성격 변화에 따라서 또 나눠보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면 하면은 2차원을 말하죠. 평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백설공주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죠. 콩쥐 팥쥐의 콩쥐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요. 악한 사람 팥쥐 엄마 계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해요. 이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입체적인 인물은 작품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차츰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는 처음에 나쁜 인물이었죠. 욕심쟁이였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죠. 이렇게 성격이 변하고 하는 인물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이 있고 또 개성적인 인물이 있어요. 전형적인 인물이란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전의 홍길동 그 서자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 차별받는 서자. 또 로빈훗도 그 의적으로서 그 어떤 전형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성적인 인물은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우리 뭐 완득이에 나오는 인물 완득이라든지 굉장히 요즘 현대 소설은 대부분 이러한 개성적인 인물이 많이 등장하죠. 자, 소설의 구성 요소 두 번째로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야기의 현장감을 유발을 합니다. 현장감을 주고 주제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주로 묘사에 의해서 뭐 이 배경 뭐 여기가 바닷가면 바닷가, 산속이면 산속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산이면 산 그런 어떤 일정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 배경이 또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 전개의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밀실, 뭐 페르마의 밀실이라든지 밀실 관련 영화나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배경이 어디냐면 외딴 섬이라든지 아니면 외딴 산장 이렇게 밀실이 나와요. 외부와 폐쇄된 공간. 그런 공간이 가지게 되는 특수성이 있죠. 폐쇄된 곳에서 뭐 사건이 일어난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더욱더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자, 이런 배경이 그래서 소설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배경에는 시간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그러면 고전 소설이죠. 조선시대, 또 현대시대, 6.25 혹은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 배경에는 이런 시대와 또 밤이냐 낮이냐 또 계절에 따른 여름이냐 겨울이냐 뭐
봄, 가을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간적 배경, 아까 이야기했었죠. 어떤 밀실이냐, 뭐 시골이냐, 도시냐 이런 장소나 자연적인 환경. 또 심리적인 배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행동의 계기가 되는 심리적인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우울증이다. 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심리적인 배경도 있고요. 상황적 배경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처해 있는 처지. 예를 들어서 영화 터널 이런 데 보면 터널에 갇혀 있죠. 설국열차 이런 데 보면 기차 안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 토끼전의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토끼전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거북이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나가죠. 그럼 거기서 이제 꿰어서 토끼를 속임수로 꿰어서 용궁으로 데려오고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배경이 중요해요. 용궁에 가게 되면 이 거북이는 자기가 활동 무대이고 여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세한 장소죠. 또 물 밖으로 나간 육지에선 토끼에게 중요한 장소죠. 이렇게 배경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설 구성의 요소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설에는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되려면 사건이 있어야 되죠. 사건은 이야기 속 인물들이 벌이는 갈등과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소설 갈등에는 갈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소설의 요소가 되는데 등장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나 충돌, 이렇게 어떤 단체와 단체, 개인과 개인 이런 그 갈등이 있고요. 또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 자기 혼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상반되는 심리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 자기 혼자 느끼는 지금 학교를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부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으로서 양심과 비양심, 예를 들어서 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혼자 가질까? 아니면 어디 신고할까? 갈등을 일으키죠. 내적 갈등이에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계속 미워할까? 선과 악에 대한 갈등. 자, 여기 이제 소나기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보나 어쩌나. 가면 보게 될까 어떨까. 이런 것들. 그 다음 외적 갈등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운명에 이제 저항하려는 그런 인물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여기 너희 엄마 애꾸지? 너의 별명은 앞으로 새끼 애꾸다. 알겠니? 누군가 이런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머리털이 곤두선 느낌이 든 순간 이미 내 주먹은 이 무례한 녀석의 턱을 후려 갈기고 있었다. 자, 이렇게 패드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들었을 땐 서로 이렇게 당연한 갈등이 생겨나겠죠. 자, 아까 말했던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은 이 주인공 리빙스턴이죠. 주인공 갈매기와 이 다른 무리의 갈매기. 다른 무리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만 나르는데 갈매기는 더 높이 날기 연습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소설은 구성 단계는 크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갑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발단이라는 것은 되게 소설의 이제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인물을 둘러싼 배경,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인지, 그리고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되고요. 사건이 이제 어떤 실마리가 여기 처음 나타납니다. 전개 부분으로 가면 인물 간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긴장감이 생겨나고요. 절정 부분에 가면 이제 갈등이 최고조, 그 크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최고조에 달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물의 결말도 이제 여기서 암시가 되고요.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이런 순서를 영화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다가 끝나기 얼마 몇 분 전쯤 가면 꼭 추격전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악당과 주인공의 1대1 대결,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벼랑의 끝에 떨어져서 벼랑 끝에 손만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악당이 손을 밟고 그러면 주인공이 떨어지고 이런 절정, 그때 보는 사람은 손에 땀을 쥐죠. 클라이막스에 이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뭇가지에 걸린다든지 누가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싹 구해준다든지 이런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말은 보통 헐리우드 영화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미녀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도 옛날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결말에 가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나쁜 사람은 이제 벌을 받는다든지 잡혀간다든지, 그리고 주인공은 고생의 대가를 받게 되죠. 자,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또 소설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진행되고 설화나 고전 소설에 많이 사용되는 소설의 구성을 평면적인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평범한 이야기. 옛날에 누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라서 무슨 일을 겪고 어떻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현대소설은 또 그런 방법보다는 입체적인 구성이라고 해서 현재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혹은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뛰는 등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또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이 외부의 이야기가 있고 내부의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방식. 자, 이런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림 액자에 보면 그림을 둘러싼 액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외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한 숙소에 묵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나그네와 다른 손님들이 또 일어나서 길을 떠난다.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내부의 이야기,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외부의 이야기죠. 데카메론이라는 얘기가 보통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여기 요슬램프 이야기도 있고 또 신바드의 모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결국 이 큰 틀이 있어요. 뭐냐면 세헤라자데라는 아가씨가 천일야화라고 하는데 1000일 동안 왕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다는 형식으로 그 안에 등장하는 세헤라자데의 이야기 속에 요슬램프 이야기, 신바드의 이야기, 무슨 어떤 이야기 쭉 들어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액자 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주제 안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양귀자 소설가의 소설이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에 보면 선생님 이름하고 같네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큰 제목 아래 부천에 원미동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어요. 경기도 부천에 가면은 원미산도 있고, 그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슈퍼의 싱싱청과물, 슈퍼에 사는 누구, 또 그 동네에 사는 누구, 또 이 원미동에 사는 또 누구, 이런 식으로 각자 이 원미동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엮어 놓은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영화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설의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죠? 이 시점은 이 누구의
눈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요. 1인칭은 여러분들 영어에서 나를 말하죠.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나가 나오는데 이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관찰자로서 중요한 다른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셜록 홈즈예요. 셜록 홈즈는 주인공이 셜록 홈즈죠. 그러나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야기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개되냐면 셜록 홈즈의 조수인 왓슨 박사가 셜록 홈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죠. 자, 이 시점이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가 만약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쓰여졌다면 재미가 없어요, 독자는. 왜냐하면 나는 그 의뢰인이 들어왔을 때 그가 사건의 범인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이렇게 시작하면 다 스포가 되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왓슨 박사는 셜록 홈즈와 또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셜록 홈즈가 왜 저러는지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려지는 모습으로 독자 역시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죠, 손에서. 이게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반면에 김유정의 동백꽃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동백꽃은 여기 주인공인 나아가 있어요. 이 나아가 이 점순이라는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이 나는 나의 시점으로 좀 둔해요. 왜 이 여자애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닭싸움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러나 독자는 눈치를 채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이 있어요. 3인칭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보이는 대로 관찰해서 이야기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작가 관찰자 시점은 역시 작가가 관찰자로서 인물들의 속마음은 몰라요. 모르는 채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관찰자를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신처럼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한 신을 말하죠. 전지적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물의 심리, 과거와 미래 등을 친절하게 독자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서술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을 취하는지에 따라 각각 느끼는 재미와 또 특징도 달라지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운수 좋은 날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었듯이 이 김첨지라는 인력거 분이 그날 하루 겪는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또 소나기라는 대표적인 거의 우리나라 국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골에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짧은 사랑을 하고 이 소녀가 죽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통해서 이 소녀의 속마음은 독자가 짐작만 할 뿐이에요. 이런 재미를 주는 역시 그런 특징이 있죠. 아까 나왔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소설을 우리가 시대별로 나눌 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19세기 이전,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갑오개혁 때 굉장히 많은 그 서양식 문물을 통해서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뭐 상투도 자르고 또 양복도 입고 뭐 여러 가지 개화기 문물이 많이 들어온 그 당시인데 그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전으로 끝나는 소설들이죠. 홍길동전, 양반전, 박시전, 심청전, 전우치전, 장화홍련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것을 고전소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뭐 완득이, 소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을 보면 인물은 되게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에요. 착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악한 사람은 뭐 장화홍련이나 이런 데 나오는 콩쥐팔찌 계모처럼 끝까지 악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벌을 받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사건은 우연적, 비현실적. 우연히 이미 전개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우연히 한신령을 만나고, 그러다 또 뭐 도수를 익히고, 도사를 만나고, 또 막 뭐 박씨가, 제비가 박씨를 물어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구성을 보면 일대기적 구성, 순차적인 구성. 일대기적이란 것은 뭐냐? 일대기라는 것은 어떤 전기문에 주로 나오는 것인데,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쭉 순서대로, 전기문처럼,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사건들이. 그리고 고전소설은 대개 보면 뭐 거의 99%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끝나요. 권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며,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인과응보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고전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이 고전소설, 오늘 정리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계속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